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남자 국대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쟁취를 했었죠. 그래서 3연패를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번 고배를 마셔가지고 동메달로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팀 같은 경우는 연패 행진이 중간에 한번 끊기긴 했어요. 하지만 리우 때부터 심기일전 해가지고 리우, 도쿄, 그리고 이번에 파리까지 3연패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3연패 달성하는 것도 원래는 엄청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여자 국대팀이 10연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거지, 3연패가 절대 이게 작은 과업이 아닙니다. 아무튼 정말 양궁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주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 국대팀 시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여자팀하고 다르게 굉장히 또 순조롭게,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자팀은요, 이 이상 좋은 멤버 뽑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야말로 최상위 멤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역사상 가장 최고 전력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더군다나 팀워크도 상당히 또 잘 갖춰져 있고 국제대회 경험도 전부 풍부한 그런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 남자 국대팀이 나가서 저런 식으로 이제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를 하는 게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약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 셌던 거죠, 여기서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한번 선수들 몇 면을 살펴보면요. 보시는 사진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게 김재덕 선수.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도쿄올림픽 때 이미 단체, 혼성, 이관왕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에 상당히 젊은 나이였는데, 젊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죠. 이렇게 고등학생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그것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온다. 상당히 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아무튼 김재덕 선수는 그 이후로 이제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국대 선발전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국대 선발전에 통과를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때도 활약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사수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도쿄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연소자다 보니까, 경험이 사실 이제 적은 선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연소자다 보니까 김재덕 선수가 이제 2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재덕 선수가 3번 사수 역할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고 1번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재덕 선수가 말 그대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쿄 혼성 때 같이 나왔던 안산 선수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안산 선수님은 그냥 1번 붙박이라면은 김재덕 선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어디를 가도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러 번 큐를 돌려가지고 김재덕 선수가 2번 사수로 들어갔을 때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협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했을 때 2번 사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옆에 있던 분이 바로 이제 이우석 선수죠. 이우석 선수, 좌절감이 키운 사나이. 정말 오랫동안 이제 인고의 시간을 기다렸던 선수인데, 사실 이우석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레전드 반열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선수예요. 실제로 작년에 올해의 남자 선수상 후보군에 올라왔던 선수가 바로 이우석 선수였습니다. 끝내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선수고, 세계 랭킹도 3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우석 선수가 무명의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우석 선수가 그동안 좀 비운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상하리 많지 올림픽에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대회에서 다 메달을 휩쓸었는데 유달리 올림픽에서만 메달을 못 땄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한을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임시현 선수고, 남자 선수 중에서는 이우석 선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선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우석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서 어떻게 보면은 참 저도 마음이 한결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음속에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진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실력인데
이상하게 인연이 없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김우진 선수죠. 김우진 선수가 이제 현재 남자팀 주장으로서 좌장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 당시 오진혁 선수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우진 선수는 뭐 이제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은 입 아플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진짜 양궁계 이제 전설로 회자될 선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세계 랭킹이 2위이긴 한데 1위인 마르쿠스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실력상으로는 김우진 선수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마르쿠스 선수도 대단한 선수지만 근데 마르쿠스 선수가 시합을 정말 많이 뛰어가지고 랭킹 포인트를 너무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실력상으로 붙으면은 제가 볼 땐 그래도 김우진 선수가 좀 위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번 3차 현대 양궁 월드컵에서 둘이 격돌을 했는데 김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저는 김우진 선수야말로 현재로선 남자 선수 가장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궁계 이제 메시다 그런 평가를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튼 그 김우진 선수가 팀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쿄 때는 김우진 선수가 1번 사수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1번 사수에 이우석 선수가 들어가고 3번에 김우진 선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 팀은 세 분 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에 배치를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낸 거겠죠. 여담이지만 이우석 선수는 2번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근데 제일 부담되는 1번에 이우석 선수를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가장 떠오르는 에이스는 사실은 이우석 선수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국대즈 지금 남자 선수들을 보면은 세레머니 손가락 모양 봤을 때 지금 숫자 3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숫자 3을 가리키고 있는데 3연패를 상징을 하는 거죠. 여자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10을 그렇게 가리켰고 나름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종목이 됐든지 간에 3연패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번에 남자 국대지가 엄청난 과업을 달성을 했는데 일단 남자 국대팀도 여자 국대팀과 마찬가지로 랭킹 라운드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16강은 부전승입니다. 8강부터 시작을 하는데 8강에서 맞붙은 게 바로 일본 팀이에요. 일본 팀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팀, 여자팀 다 만만치 않은데 여자팀은 이번에 단체전에 합류를 못했어요. 남자팀은 이번에 단체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도쿄올림픽 때 우리가 이제 4강전에서 붙었던 게 일본 남자팀이었죠. 그리고 그 일본 팀이 우리한테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네덜란드하고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팀이 굉장히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이지만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이제 대단하다. 정말 그 열정과 끈기가 느껴진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팀이 이렇게 굉장히 실력 있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당연하게도 거기에 누가 들어가 계시냐면은 한국인 감독, 한국인 감독님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팀이 저렇게 막강한 팀이 됐던 거고 일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16강전 치르고 나서 지금 8강까지 올라온 케이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강에서 우리나라하고 맞붙게 됐는데 제가 여자 국대즈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 팀들은 3명의 선수가 실력이 균등하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주포가 있어요.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일본 팀 같은 경우는 주포가 2번 사수로 나왔던 다카오루 선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팀 전략을 왜 이렇게 짰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짜신 거겠죠. 그 감독님도. 다카오루 선수가 3번 사수로 들어가야지 이게 일본 팀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2번 사수 넣기는 좀 뭔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 뭐 하여튼 이제 그건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다카오로 선수가 가장 베테랑 선수고 올림픽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레전드 선수예요.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와, 내 나이에 올림픽 현역으로 뛴다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고로 다카오로 선수가 한국어 굉장히 유창해가지고 김호진 선수하고 좀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포인 다카오로 선수가 그다지 여기서 이제 선전을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이제 1번 사수로 나섰던 선수가 굉장히 팬을 많이 솎아내면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원체에 의해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일본 팀이 계속 기세가 꺾이게 되면서, 기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스포츠라는 게 대체로 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일본 팀이 8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을 격파하고 한일전 승리했죠. 격파하고 올라가는데, 와, 한일전 승리하고 올라왔던 이번에 또 한중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중국 팀이 이제 올라왔는데, 중국 팀이 여자 팀은 굉장히 잘해요. 진짜 우승 후보고, 남자 팀은 사실 여자 팀보다는 조금 아래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던 대만 팀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팀도 역시 한국인 감독, 코치 다 쓰고 있는 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팀하고 붙게 되는데, 1세트에서 살짝 좀 이제 고비를 맞이하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좀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가면서 역시 우리나라 팀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밀어붙이게 됨에 따라서 결국 중국 팀도 불복을 시키고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팀은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되고, 누구랑 붙게 되냐면은 튀르키예하고 붙게 되거든요. 튀르키예하고 붙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튀르키예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튀르키예에는 메타 가조지라고 도쿄올림픽 개인전 챔피언 선수가 있어요. 역시 강력한 주포를 또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결국에는 튀르키예가 여기서 승리를 거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옛날에 그 오스만 시절부터 활을 좀 쏘던 나라라 가지고 양궁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이름을 올려요. 그래서 양궁 월드컵도 개최를 정말 많이 하는 나라고,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대회에서도 항상 주기적으로 상위권에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몽골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몽골도 한 번씩 이렇게 반짝하고 나와요. 얘들도 반짝하고 나오는데, 왜 얘들이 반짝하고만 나오냐면은, 그게 양궁이 사실은 이게 좀 고가의 고급 스포츠다 보니까 사실은 선진국들이 좀 잘해요. 돈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좀 잘합니다. 그래도 몽골은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까지 국가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몽골 사람들을 귀화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을 꺾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이제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몽골 선수들이 못하진 않습니다. 못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재정 지원적인 측면 때문에 이게 상위권으로 치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나름의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뭐 축구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이제 주로 선진국들 위주로 좀 잘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서 중국을 꺾고서 이 결승을 올라왔는데, 결승에서 프랑스랑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 팀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현대 월드컵 3차전에서 이미 결승에서 한번 만났어요. 거기서도 한번 꺾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팀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3차 양궁 월드컵에서 혼성전에서 우리가 프랑스 팀한테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역시 한국인 감독이 들어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코치분이죠. 코치분이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감독 코치분이 안 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장혜진 해설위원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수셨죠. 레전드 선수셨는데, 그 장혜진 해설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여기 참여하는 단체전 12개 국가 중에서 무려 10개 국가에 감독 코치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뭐 이제 안 간 데 찾기가 더 빠를 정도로 이제 거의 웬만하면 다 한국인 감독 코치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프랑스 팀을 만났는데, 확실히 프랑스가 이게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와, 응원 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함성 소리가 정말 경기장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는데,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미 이런 거 다 대비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좀 비과학적인 훈련들 사실 좀 했어요. 우리나라 양궁에서도 정신력 강화시킨다고 뭐 번지 점프 시키고, 그다음 해병대 캠프 보내고, 유격 훈련 시키고, 장갑차 사격 훈련 시키고, 그런 거 옛날에 좀 시켰는데, 그런 거 런던 올림픽 이후부터는 거의 다 폐지시켰어요. 거의 다 폐지시키고, 근데 계속 남긴 건 뭐였냐면은 바로 소음 적응 훈련입니다. 그거는 계속 남겼어요. 왜냐면 그건 유효하다고 본 거죠. 베이징 때 하도 당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원체 이제 이런 필드 사격을 할 때는 소음 공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점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이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한번 이제 그 소음 적응 훈련을 하고 갔었죠. 축구 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날 또 폭우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소음 적응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 한 분이 아 프로 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어떤 얘기냐면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중국팀 아니냐. 그래서 오성 홍기, 초대형 오성 홍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흔들리면서 중국어로 이제 짜요죠. 그 외치면서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 방해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래서 선수단하고 다 합의하고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감을 부추기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고 그래서 그걸 상정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여자 국대팀은 중국 팀하고 결승에서 맞붙었죠. 그리고 남자 국대팀도 4강에서 중국하고 맞붙었습니다. 나름 선견지명이 있는 훈련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국 팀을 굉장히 이제 의식하고 경계를 한다라는 반증입니다. 물론 이번 이제 올림픽에서 남녀 팀 모두 다 결국 중국 팀을 꺾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소음 적응 훈련까지 다 마치고 왔는데 프랑스 선수들이 홈그라운드라는 이점도 있고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제 정말 각오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다 실력이 균등하게 괜찮았어요. 프랑스 선수들이. 오히려 프랑스 선수들이 한국 국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특정 주포 한 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 명이 거의 다 균등한 실력을 갖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수 위였기 때문에 역시 또 이 결승에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남자 국대지가 드디어 3연패에 성공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아무튼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재덕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도쿄 때 이어서 연달아서 이제 두 번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기세가 올랐을 겁니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을 한두 번 더 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은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우석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드디어 올림픽 금메달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 푼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엄청난 위협을 달성을 한 거죠. 김우진 선수야말로 지금 3번 연속 나가가지고 단체전 금메달을 따온 건데 그 3연패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바로 김우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또 노리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에 김우진 선수가 혼성전 지금 현재 임시현 선수랑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호날두 메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fun계에서 그런 최강의 조합이죠. 이미 두 분은 조합을 또 많이 짜봤습니다. 합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혼성전도. 그래서 혼성에서 금메달 따고 수건이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다면은 남자 최초 3관왕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 선수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3관왕의 명예를 2연속으로 이제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김우진 선수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김우진 선수가 그랜드 슬럼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세계 선수권,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 이 세 개에서 전부 개인전 금메달을 딴다. 그런 그랜드 슬램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임하는 각오가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우석 선수하고 김재덕 선수가 사실 김우진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면서 성장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이제 동경하고 존경하던 선배죠. 그 선배를 뛰어넘어서 본인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선수도 임하는 각오가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남자 국대 팀들이 하나하나 실력도 대단하고 서로 팀워크도 엄청나고 경험도 많이 쌓았고 다들 동기부여도 정말 확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자 국대주도 당연히 기대해도 좋지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남자 단체전 이야기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 남은 혼성과 개인전 일정 부디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 거두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이니까요. 아마추어리즘 정신이잖아요. 그죠? 이 인류 화합의 장이자 어떻게 보면은 도전 정신의 장이죠. 여기서 각자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이제 발휘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되 또 올림픽이라는 것을 마음껏 즐기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